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카페 창업 소프트웨어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의를 맡게 된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카페 창업 관심이 매우 많은 업종이시죠.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어린애 아이부터 어른들 할 것까지 이 카페에 관련된 이 창업의 의지는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창업 순위에서 가장 상위권에 뽑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실패 확률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카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강의 자체가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카페를 하시면서 좀 많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소상공인 기심전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전에 이미 SNS와 관련된 강의,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를 좀 들어보셨죠. 아마 그러한 현상들이 대두가 되면서 좀 장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좀 딴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을 많이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장을 오픈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내가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좀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기초부터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장사는 이 기초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 적어놨습니다. 당장 내일 매장을 오픈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할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순하게. 내가 당장 내일 매장을 오픈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많은 분들이 보통 요 세 가지를 뽑으세요. 봐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위치. 두 번째는 맛. 세 번째는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대두가 되는 것들은 세 번째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따로 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 맛, 인테리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장을 오픈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시겠죠? 맞습니다. 인테리어 어려워요. 근데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서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치하고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위치.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흔히 우리가 상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어떤 상권이 좋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대로변 상권, 역세권, 뭐 홍대, 이태원. 요즘 이태원 많이 죽었지만 뭐 강남.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집돼 있고 이런 상권들이 아마 좋은 상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위치는 어떻죠? 비싸죠. 지하철이 근접해 있다. 어떻죠? 비쌉니다. 간단해요. 위치는 되게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들으시는 이유는 좀 최적의 가성비를 갖고 싶어서 하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좋은 위치에 관련된 이 상권이 조금 변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 있는 이런 상권들이 과연 좋은 상권인가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죠. 저는 매장을 지금 다양한 곳에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매장들은 어디일까요? 뉴스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네. 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준 매장은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메인 매장이에요. 홍대, 상수, 역 바로 앞에 있는 그냥 월세만 들어도 헛소리 나는 그러한 누가 봐도 여기는 장사가 안 되면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매장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이태원 홍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태원 지금 어떻죠? 거의 유령도시 돼가고 있죠. 예.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즉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들은 사실 코로나하고는 완전 상극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상권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아마 매출이 50억 정도 일어나서 와 이거 보고 부럽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죠? 말씀드렸던 이태원 홍대에 제가 매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나 그 신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가 있죠? 슬세권, 배달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제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상권들이 오히려 매출에 타격이 없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역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쵸. 메인 상권에 있는 것들은 임대료가 많이 세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요. 건물주나 그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온전히 자기 현금을 갖고서 그 매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은행에 이자들을 지불을 하고 그 상가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임대료를 낮추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야 당연히 뭐 건물주, 뭐 간물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 좀 낮춰주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뭐 저도 건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월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들의 그러한 상황도 이해가 분명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이런 좋은 메인 상권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매장을 오픈하고 싶다면 저희야 뭐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지금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같이 조금 장사가 어려운 시대에는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좋은 위치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임대료가 센,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하철이 있는 그러한 상권들은 과연 좋은 위치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바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점을 할 거예요. 또는 카페를 할 겁니다. 커피가 어때야 되죠? 커피 맛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세 가지 아메리카노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만 봐도 알겠죠? 쓴 커피예요. 두 번째 커피는 산미가 좀 신맛이 많은 커피입니다. 세 번째는 쓴 커피와는 정반대대로 연한 커피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저는 맛있는 커피를 팔아야 됩니다. 어떤 커피 팔아야 될까요? 쓴 커피, 신맛, 그 다음에 연한 커피. 어떤 거 팔아야 될까요? 맛있는 커피 팔아야 되는데 어떤 거 팔아야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되게 의견이 되게 다양하세요. 아, 쓴 커피 팔아야 됩니다. 아, 저 산미 있는 거 싫어요. 연한 커피 팔아야 됩니다. 그냥 전부 다 팔면 안 돼요. 예, 아마 이거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계란 후라이 두 개 보이죠? 자세하게 제가 표현은 못했는데 첫 번째 계란은 소금을 안 친 계란입니다. 두 번째 계란은 소금이 들어가 있는 계란이에요. 자, 어떤 계란을 팔아야 될까요? 소금 친 거 팔아야 될까요? 안 친 거 팔아야 될까요? 안 친 거 팔아야 될까요? 싱겁다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여기 적어주셨는데 산미보다 그냥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그 맛있는 커피가 어떤 걸까요? 쓴 커피예요? 연한 커피예요? 많이 판매되는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쓴 거예요? 산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한 걸까요? 소금 안 들어간 거예요? 소금을 드리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은 장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좀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의도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소금을 뭐 따로 드리거나 이런 방법적인 것들은 뭐 생각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댓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잘 적어주셨습니다. 취향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맛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건 맛있다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쵸? 어떤 사람들은 쓴커피를 맛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산미 있는 게 좋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쓴 거 너무 싫어, 나 연한 거 좋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맛있어야 된대요. 여기서부터 벌써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소금을 아예 안 쳐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저 입장은 짜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친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겠죠. 그럼 저는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느껴요? 짜다고 느낄 거예요. 즉 제 입에는 여긴 맛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컨설팅을 오시거나 저한테 매장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맛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음식점은요,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맛에 관련돼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샀는데 이거 밖에서 전화가 돼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하늘을 날아요. 제가 자동차를 탔는데요, 앞으로 가요. 제가 배를 탔는데요, 물에서 떠요. 이 얘기랑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요랑 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럼 맛없는 거 파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음식 맛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기본입니다. 맛있어야 돼요, 당연히. 맛있다 맛없다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더 화가 나고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그 맛조차도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맛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맛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얼마나 많은 매장들, 얼마나 많은 카페들,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매장은 나 솔직히 우리 매장에서 파는 음식 나는 맛없어, 근데 나 장사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적어도 본인들은 내 매장 음식 괜찮아, 내 매장 나 맛있어 하고 분명히 장사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는 어떻죠? 이 집은 맛집, 이 집은 너무 별로야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발 장사할 때 우리 커피 맛있어, 우리 매장 음식 맛있어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논하는 순간 그 매장은 잘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이 포인트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저한테 컨설팅 의뢰나 매장 오픈을 의뢰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 맛 없잖아요. SNS에 나오는 여기 매장 커피 맛있어요. 여기 동네에 있는 저희 매장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프랜차이즈 매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마 98년도, 2002년도 요때쯤에 스타벅스가 한국에 2대점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커피가 대중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스타벅스, 할리스, 탐앤탐스, 카페베네 지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를 겪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디야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그런 매장들보다 여러분들이 SNS로 접하시는 되게 핫한 매장들을 보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저한테 조금 의뢰를 하시는 매장들을 대부분 보시면요, 저한테 저 이디야 같은 매장 차려주세요, 저 할리스 같은 매장 차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어떤 것들을 보고 오시냐면 SNS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매장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저 이런 매장 하고 싶어요, 여기 맛있대요, 여기 장사 엄청 잘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의뢰를 오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매장이 1, 2년 뒤에도 2, 3년 뒤에도 이 매장이 지금처럼 SNS에서 과연 핫할까요? 2, 3년 전에 여러분이 핫하다고 하셨던 그 SNS의 카페가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제가 거의 단언하는데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 3년 전에 자기가 봤던 그 SNS 핫한 카페와 지금 보는 SNS 핫한 카페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주변에서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매장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결국은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탐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도 안 쓰시고 난 저런 매장 차릴 거야 생각도 안 하셨던 그 매장들이 20년 넘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핫하지도 않지만 망하지도 않아요. 꾸준하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간과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과연 그 비결이 뭔지, 왜 SNS 핫한 매장들이 2, 3년 뒤에 없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맛을 평가하는 위에 시음식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저는 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맛에 대한 컴플레인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맛에 대한 컴플레인을 걸으셨을 때 제가 맛을 보고 저희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맛이 맞다면 환불을 해드리면 해드렸지 맛에 대한 컴플레인은 절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맛은 100%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맛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 맛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맛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면은 그 매장은 흔들려요. 그 얘기를 지금 바로 해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썼죠? 뭐라고 썼죠? 두 개 공통된 단어를 썼죠. 일관된입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관된 게 중요해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때는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있는 게 전부 답니다. 그거 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장사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백종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레시피 철저하게 지키셔라. 일관된 맛이 중요하다. 본인의 혀도 믿지 마라. 그쵸? 일관된 맛. 여러분들,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뭐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 다니시면서 이 매장 너무 맛있어.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 뭐 몇 군데나 되세요? 거의 없죠. 그쵸? 메가커피 엄청 잘 되죠? 근데 뭐 메가커피 냉정하게 얘기해서 혹시 뭐 메가커피에 관련된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메가커피에 있는 커피들이나 이런 것들이 메뉴들이 엄청 맛있나요? 아니죠.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겁니다. 맛있다 맛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은 맛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늘 A라는 매장에 갔어요. 여기 있는 매장에 커피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완전 내 취향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매장에 꽂혀가지고 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야,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 그래? 와서 먹었는데 여자친구가 먹더니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저한테 줬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어제랑 맛이 달라요. 이상하다. 맛있었는데 왜 맛이 다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또 맛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있다 맛없다는 잊어버려요.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뭐야 이 매장 왜 이래? 동네에서 아마 그런 매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 맛이 변했어. 사장님이 돈 좀 벌더니 배가 불렀나 봐. 그 매장 어떻게 되죠? 바로 장사 안 되죠. 소비자 귀신같이 합니다. 맛없다 맛있다의 기준은 처음에 정해놓으신 레시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내일 내가 내리던 네가 내리던 이 사람이 내리던 똑같은 맛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거예요. 레시피 사람의 손이 닿는 것들에서 이게 그 퀄리티 유지가 안 되면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제발 맛 좀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기계 한 대에 3천만 원이 넘는 기계를 들여서 전부 다 자동기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맛이 변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레시피 맘대로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격한 표현으로 너는 되게 싸가지가 없다라고까지 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걸 얘기해요. 어떠냐? 이게 정말 맛이 별로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해서 전 지점, 전 매장, 적어도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바꾼 레시피대로 메뉴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관된 서비스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특출나게 친절한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서비스가 잘못 나가게 되면 권리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 또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빵 좀 서비스로 드릴게요. 했는데 소비자는 그 다음에 왔는데 그냥 알바생이 있다가 저는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알바생은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전에 이 친구, 이 전에 일하던 친구한테 이미 감동을 먹어서 이 매장에 왔는데 무표정이에요. 그럼 괜히 기분 나빠요. 괜히 그거 기대하고 왔다가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저는 뭐 빵도 줬는데 왜 오늘은 빵도 안 주네? 이거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매뉴얼화된 서비스, 물론 사장님은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보여줄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 서비스의 기준과 그 정도도 서로 정해서 그 기준치까지만 드리는 게 좋아요. 일정하지 않은 서비스는, 즉 일정하지 않은 친절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숫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장사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 쉽게 해놨어요. 자재 비율 몇 프로죠? 30에서 35%. 인건비 비율 몇 프로죠? 20에서 25%. 월세 비율 15%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팔고도 믿지는 장사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골목식당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똑같이 해볼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하면서 원가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여기 제가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죠? 적정 비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적정 비율. 그냥 비율이 아니라 적정 비율이에요. 즉, 이 비율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재 비율 몇 프로라고요? 30에서 35%예요. 인건비 비율 20에서 25%.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드냐면요. 인건비 비율은 20에서 25% 나와야 저희가 적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최대치로 다 계산을 해보면 60%, 75%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의 순마진이 25%예요. 근데 25%에서 지금 보시면 전기세, 수도세, 뭐 공과금 이런 거 빠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재 비율이 35% 넘어간다. 인건비가 25% 넘어간다. 내가 지금 가져가는 것도 1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즉,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근데 인건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1, 2, 3번 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이런 때일수록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재 비율 30에서 35%. 자, 이 비율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거 지켜야지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매출을 1000만 원 팔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매출 1000만 원이에요. 자재비 계산해 보니까 300이에요, 300. 그럼 어때요? 나 적당히 쓰고 있구나. 근데 이제 1000만 원이었는데 자재비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자재 아껴 쓰니까 나이스.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썼다고요? 적정 비율이라고요. 적정. 1000만 원 팔았는데 자재비가 200만 원이면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메뉴가 좀 비싸게 팔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퀄리티를 낮춰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1000만 원 팔았는데 자재비가 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싸지는 않을까? 또는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서 자재가 새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인건비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에서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직원 몇 명 써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매장에서 일해본 것도 아닌데. 그쵸? 제가 매장에서 일해본 것도 아닌데 몇 명 써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맞출 수 있겠지만 절대 제가 100%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적정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 얼마 나오세요?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200에서 250만 원을 어떤 타임에 쪼개 쓰시는지는 점주님의, 사장님의 이러한 노하우나 재량이시겠지만 이 정도 비율이 나오셔야 적절한 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인건비, 자재 비율은 그냥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철저하게 조금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서비스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돼요.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출 1000만 원 파는데 요즘 장사가 잘 돼요. 1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올라가면 와 너무 바쁘다, 이제 사람 한 명 구해야지 하세요. 근데 좀 장사 잘하시고 감각이 계시는 사장님 어떻게 하냐면 매출이 이제 올라가겠는데 하실 때 내가 지금 마진을 못 가져가더라도 미리 사람을 뽑습니다. 1500만 원 올라갈 거에 대비한 인건비를 미리 측정해서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죠?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올라가서 사람을 뽑았으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 일어나는 1000만 원과 1500만 원 갭 차이가 나는 500만 원의 매출에 관련돼서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드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죠. 메뉴가 좀 늦게 나가거나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리 사람을 뽑아서 대비해 놓은 매장은 어떻죠? 1000에서 1500까지 나갔을 때 저희가 원래 드렸던 퀄리티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갔겠죠. 즉 장사가 어떤 게 더 잘 될까요? 1500만 원까지 갔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좀 장사 잘 되더니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아? 할 확률도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는 여기는 이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라는 얘기를 들을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세 번째 월세입니다. 가장 민감하시죠? 월세 비율은 10%에서 15%입니다. 이거를 넘어가시는 지금 매출이 나오신다면,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높다면 고민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조금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요, 고정 비용을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렇다고 자재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음식 퀄리티 떨어져요. 이거는 나 망할 거야 라는 그냥 다짐이에요. 그렇다고 인건비 줄인다? 뭐 인건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실 인건비부터 보통 줄일 거예요. 그리고 자재를 줄이겠죠. 월세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위치를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관련된, 즉 월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드릴 건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실수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역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짜배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가끔 이것 때문에.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메뉴의 적정 원가 비율 25%. 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추어들 일반적으로 가격 산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야 얘들아, 나 이거 메뉴 쿠키 하나 만들었어. 어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얼마에 팔까? 이거 옆에서 보니까 이거 1,900원에 파니까 저희 1,500원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옆에서 1,900원에 팔어? 사이즈는 어때?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 옆에서 1,900원에 파니까 나 1,500원에 팔면 우리 400원 더 싸니까 우리 잘 팔리겠네? 오케이. 1,500원으로 가자. 다 이렇게 가요. 그렇죠? 야, 우리 케이크 드려놓을 건데 케이크 얼마에 팔까? 저기 옆에 저쪽 매장 가니까 저 매장 4,900원에 판대요. 그럼 저희 한 4,000원에 팔면 어때요? 그래, 그치. 저기 4,900원에 파는데 우리 4,000원에 팔면 우리가 더 싸니까 잘 되겠지. 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렇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세요. 여러분. 저 진짜 답답한 게 그겁니다. 아니, 쿠키, 케이크, 맛없는 쿠키 본 적 있으세요? 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쿠키 만드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초콜릿 때려놓고 설탕 때려놓고 버터 때려놓는데 그게 맛없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삼겹살을 맛없게 만든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쵸? 케이크를 맛없게 만든다? 건강한 케이크이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맛없기 쉽지 않아요. 가격에는요, 맛에는요,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대표님, 저희 알바생이 카페 진짜 많이 다니고 SNS 진짜 그 팔로워 수도 많은데 얘가 카페 잘 알아요. 근데 요즘 이게 잘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친구가 저보다 전문가입니까? 아니 근데 물론 대표님이 전문가신데 이 친구가 진짜 요즘 어린애들이라 친구들도 맨날 카페 다니고 여기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이거 진짜 잘하고 이거 봤대요. 그러니까 걔가 저보다 전문가냐고요. 전문가가 자꾸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자, 메뉴를 만드실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쿠키를 만들었어요. 원가 계산해봤어요. 이거 만드는데 초콜릿 값, 밀가루 값 계산해보니까 원가가 1,000원이에요. 적정 비율 몇 프로라고요? 25%.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요? 4,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달라지죠. 얘들아, 이거 쿠키 4,000원에 팔 건데 어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애들이 에? 이거 옆에서 1,900원에 파는데요, 이거를요? 그냥 쿠키 주면 다 맛있다니까요. 근데 4,000원짜리 쿠키는 얘기가 달라지죠. 4,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4,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메뉴는 메뉴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없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시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초대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면 되세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장사는 진짜 현실입니다. 나 1,000원에 만들었는데 1,900원에 팔면 900원 남았네? 단순하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왜 월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왜 애들 인건비가 없지? 장사 1, 2년 했는데 왜 내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없지? 바로 다 이런 거 무시해서 생기는 경우로.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원가 비율 25% 지켜달라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거 안 지키면 팔지 말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해되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끄럽게 뭔가 넘어가는 느낌은 없지만 정말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핵심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매장을 21개, 저희 직가맹점 포함해서 21개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브랜드의 얘기고요. 제가 직접 차려드린 매장은 1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카페 창업 많이 시켜보고 많이 해보고 저만큼 많이 운영하고 실전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는 다른 얘기예요. 장사는요, 방법과 경우의 수가 너무 다릅니다. 1부터 1000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1번부터 한 3번까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4번만 잘해도 장사가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뭔가 이걸 하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본 요것만은 좀 지켜달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짚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죠? 357 법칙 알면 더 쉬워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제 매장과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서 좀 컨설팅적인 영역인데 이거 원래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풀어놓습니다. 357 법칙이 뭐냐면 그런 분들 많이 하세요. 여기 이 매장에서 얼마 팔아야 돈 남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짜고짜 이거 얼마 팔아야 남냐? 커피 매장은 얼마 팔아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 어떻게 알아요? 커피 기계는 얼마예요? 제가 물론 알죠. 근데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여쭤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임대료 기준으로 이거를 3일 안에 뽑냐 5일 안에 뽑냐 7일 안에 뽑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매장을 제가 봤어요. 이 매장이 월세가 100만 원이래요.
자, 357 법칙 들어갑니다. 357 법칙에 의하면 월세 100만 원이네. 3일 안에 뽑으려면 한 달 매출이 하루 매출이 33만 원 나와야 되네. 5일 안에 뽑으려면 20만 원 나와야 되네. 7일 안에 뽑으려면 14만 원 정도 나와야 되네. 그럼 이걸 토대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3일 안에 뽑는다 33만 원. 자, 3일 안에 뽑는 매장은요. 카페에서는 굉장히 상위권 매장이에요. 5일 안에 뽑는 매장 굉장히 준수합니다. 7일 안에 있는 매장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시거나 이 소상공인 이 강의를 보시거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정체절명의 위기라는 매장인 거죠. 이거를 반대로 짚어가시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 매장 보러 갑니다. 이 월세 300이에요. 와, 300짜리 매장이네. 여기 유동인구가 좀 이 정도 되네. 여기 전기가 사람이 좀 많은 곳이네. 내가 여기서 357 법칙에 의하면은 대박 매장 만들려면 하루에 100만 원 팔아야 되네. 팔 수 있을까? 그래도 5일 안에 뽑으려면 그래도 60만 원은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60만 원 팔 수 있을까? 60만 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매장 계약하시면 돼요. 근데 야, 여기는 60만 원이군요. 와, 이해되셨나요? 되게 쉽죠? 매장을 보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증금은 어쨌든 맡겨져 있고 찾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빼놓고 얘기할게요. 월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15% 포지션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업종까지도 사실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가 1,000만 원이다.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청담동에 있는 월세 1,000만 원짜리 매장을 보셨어요. 가셔서 계산해 보시는 거죠. 3일 안에 뽑냐? 300만 원. 5일 안에 뽑냐? 200만 원. 자, 커피 팔아서 300만 원 매출 올리기 쉬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매장에는 커피 파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매장 고기를 파시거나 스테이크 파시거나 이런 거 파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커피 파시면 안 돼요. 자리 좋고 와 너무 좋아. 여기서 커피 그냥 많이 팔아야지. 제발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가서 그냥 나 장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357 법칙에 의해서 월세를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얼마 팔지를 설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는 이 후순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 기준으로 매장을 보시면서 그거 기준으로 내가 하루에 목표 매출을 정해 보시면 훨씬 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우세요. 막연하게 나 장사 열심히 해야지,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마음을 잡으시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목표를 단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월세가 내가 뭐 100만 원이다.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하루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럼 357 법칙에 의해서 최소한 100만 원이면 20만 원 팔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일단 하루 매출 20만 원만 팔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10만 원 매출이 뭐가 나오지? 커피가 10만 원밖에 안 나오네. 그래.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을 뭘로 채울까? 커피가 10만 원 나오니까 커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한번 도입해 볼까? 자, 보세요. 이 방법하고 나 진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나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거하고 어떤 게 장사가 더 잘 될까요? 나 최선을 다해야지랑 10만 원 매출을 더 올리면 되는데 이 10만 원 매출을 디저트를 한번 올려볼까? 그럼 디저트 뭘 도입해 볼까? 케이크를 도입해 볼까? 아니야. 여기 옆에서 케이크 하는 거 보는데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럼 쿠키를 도입해 볼까? 자,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노력들의 방향이 딱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시켜 가지고 좀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이따가 그 Q&A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댓글 적어 주시면 마지막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적어 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바로 질문 드릴게요. 카페 관련된 질문들은 전부 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벌써 카페를 운영한 지도 7, 8년이 넘었고요. 많은 경우의 수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카페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저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네, 마지막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디스플레이도 진짜 할 말 너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는 DP, 즉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
이 DP 영역하고요, 인테리어 영역하고 제발 혼동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데, DP,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뭘까요? 디스플레이 목적이 뭐죠? 판매요, 판매. 매장 예쁜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아무런 관련이. 근데 왜 자꾸 디스플레이를 하시면서 왜 예쁘네 안 예쁘네? 이거 여기다 두면 예쁠까? 이거 안 예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디자인을 하실 때, 배너를 세우실 때, 이런 포스터 홍보물을 만드실 때 예쁘게 디자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림 대회가 아니에요. 실전이죠, 실전. 포스터가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짧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 번에 빡 전달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잘못된 예시와 잘된 예시 두 가지 설명드렸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일단 뭐 디자인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두 번째가 예뻐서 너무 극단적으로 조금 해놓긴 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보자마자 내용이 빡 되죠. 500원 할인해 주는구나. 첫 번째는 뭐죠? 뭔가 내용에, 글씨에 뭔가 포인트가 안 가죠.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그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들면 뭔가 좀 예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으십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태계가 다른 것들이에요.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요, 뭐가 하나가 튀면 안 됩니다. 되게 조화로워야 돼요. 네,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조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 튀는 게 없죠. 그래서 보통 예쁜 디자인들을 보면은 뭔가 예쁘다라는 느낌이, 뭔가 전체적인 조화가 좋아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예를 뭘로 많이 들어드리냐면 이런 화장품 가게 많이 들어요. 화장품 세일할 때 그 화장품 전면부에 뭐 붙여놓죠? 아주 간단 명령에 깔끔하게 붙여놓죠. 50%, 숫자 50 엄청 크게 써놓고 퍼센테이지 조그맣게 써놓고 그냥 아예 그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요. 하나도. 근데 어떻게 하죠? 네, 간단 명료하게 제가 딱 이해되죠. 여기 50% 세일하는구나. 네.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미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팔고자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각각의 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한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장사하면서, 카페를 하시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맛 중요하죠. 맛있는 커피 파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커피를 팔 때 적절한 원가를 지키시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시면서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적정한 비율의 원가라든지 인건비를 측정하시면서 내가 적당한 수준의 마진을 가져가시면서 매장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심히, 단순하게 최선을 다해서, 단순하게 나 최선을 다하자,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통하던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레시피? 저 같은 전문가도 레시피 어디서 참고하냐면 유튜브 보고 참고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의와 이 열정만 있으시다면 다 검색하시고 다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이 열정으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또 뭐 저하고 또 인연이 닿는다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또 저도 성심성의껏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카페 창업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은 이만한 마치고요. 혹시 좀 질문 있으시면 좀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짧게나마 좀 빠르게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강의할 때는 말투나 어감들을 좀 너무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좀 제가 확실하게 좀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전달하는 거니까 너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고요. 잠시만 좀 가만히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